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서태양입니다. 우리나라 여름 장마철 모습이 갈수록 많이 바뀌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기후가 점차 바뀌면서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뿌리는 국지성 호우가 올해 장마의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무섭게 내리던 장맛비가 잠시 물러가면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나간 연합뉴스 TV 보도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라이브 투데이를 중심으로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국내외에서 큼직큼직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TV가 지난주에 다룬 주요 뉴스들을 꼽아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펼친 양자, 다자 외교와 북핵 문제의 한국 주도 천명, 베를린 선언 등 독일 방문 성과와 관련된 소식이 많았고요.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이와 관련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강경 발언, 추경과 인사 문제 등 여야 대치와 전국 경색 뉴스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또 폭우로 이어진 장마와 폭염 등 기상 관련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와 인사 문제 등 여야 대치 전국 경색을 다뤘던 뉴스 포커스와 장마 관련 뉴스를 다룬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뉴스 포커스에서는 오전 11시부터 11시 19분까지 방송된 귀국 문 대통령, 추경 인사청문회 등 난제 산적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날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이 출연해 여야 대치 전국 상황에 관해 짚어보았습니다. 이 대담의 골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이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로 전국이 얼어붙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자의 언급대로 전국 경색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는 궁금증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묻자 양문석 이사장은 산적한 문제를 둘로 쪼개면 인사와 일자리 추경이다. 인사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의하면 투 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정책 문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시간에 쫓긴다. 내년 5월에 개원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올 가을 정기국회 3개월이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인사청문회는 임명함으로써 처리하고 일자리 추경은 추경대로 풀어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해 줍니다. 반면 김광덕 전 전치부장은 국방장관은 임명하더라도 한 사람은 임명을 유보한다든가 지명을 철회한다든가 본인이 사퇴하고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이유미 씨의 수사는 철저히 엄정하게 하더라도 추 대표가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든 유감이든 표명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76.6%나 된다는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을 이야기한 후 추미애 대표의 강경행보 속내도 궁금한데 추 대표의 발언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추 대표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민의당에 힘을 빼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양문석 이사장은 힘 빼기 작전의 효력은 없다고 본다. 집권 여당의 이익도 없다. 추 대표가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는 친노 친문 열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데 이를 겨냥해서 개인 정치를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내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적전 분열 우려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역할 분담도 있어야 한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역할을 살려주면서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시하는 일자리 추경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해야 하는 일인데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날 방송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여당 쪽을 지지하는 양문석 이사장과 야당 쪽을 대변하는 김광덕 전 부장의 발언이 미묘하게 엇갈리기도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문석 이사장이 추미애 대표의 강경 발언을 비판한 것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작진의 왼쪽이 코너 제목 처리입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주요 발언 내용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코너 제목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금 어떤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칫 소홀히 다뤄질 때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도 문 대통령 G20 회의 마무리, 표류하는 7월 국회 등이 두 차례나 뜬금없이 제시된 느낌입니다.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오전 8시 37분부터 10분 동안 장마와 관련해 중부 연일 물폭탄, 11일까지 또 150mm 큰 비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연합뉴스TV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가 출연해 자세한 장마 소식과 야행성 장마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해설, 장마 종료 전망 등에 관해 답해 주었는데요. 먼저 질문의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부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라면서 현재 호우 상황은 어떤가 묻고 중부에는 앞으로 또 큰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 주로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되나 묻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과 예보를 확인하고는 궁금한 부분 5가지를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는 현재 서울, 경기, 충청도, 호남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다. 계속해서 오늘 종일 남부지방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밤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곳들이 많았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100mm 넘게 왔고 부천 84mm, 파주 62mm 등 중부지방에서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왔는데 새벽에 중부지방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굵고 큰 글씨로 중부 호우주의보 모두 해제라는 자막도 나옵니다. 또 굵고 큰 글자에 경기, 강원, 충청 호우예비특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28분에는 중부 호우주의보 모두 해제라는 자막이 나오고
29분에는 경기, 강원, 충청 호우 예비특보 자막이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에는 차분히 앉아서 뉴스를 시청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1분 간격으로 호우주의보 해제 자막이 뜨고 다시 호우 예비특보라는 자막이 나온다면 앞에 자막만 보고 출근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틀린 정보를 갖고 집을 나서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장마 소강 상태니 폭염주의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새벽에 중부지방의 폭우주의보는 해제가 됐으나 다시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의 설명 중 주제를 벗어난 부분은 장마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발견됩니다. 장마 초반에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아무래도 여름 내내 호우 대비를 잘해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라고 진행자가 묻자 김동혁 기자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장마 초반에 하천이나 강에 고립되는 사고,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줘야 한다. 지난 8일 충북 진천군에서 농다리를 건너던 관광객 20대 A씨와 30대 B씨가 의용 소방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건너다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는데 지난 3일에는 청주 무신천 돌다리를 건너던 어르신이 숨졌습니다. 장마 한 달 동안은 산행이나 야행은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래 했습니다. 그 사이 자막은 집 주변 배수로 축대 미리 점검, 산사태 징조 있다면 신속하게 대피, 장마철 계곡 하천 접근하지 말아야 등이 표출됐으니 시청자로서는 이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겉도는 이야기가 나오면 10분짜리 프로그램에 애써 42개의 자막과 2개의 그래픽을 준비한 제작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라이브 투데이에서 보도한 인사 등 여야 대치 전국 문제와 야행성 장마 등 장마 관련 뉴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방송 중에서 지난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지난 8일에 방영한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도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직접 취재한 사진부 기자와 함께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지난주 클릭 베스트 컷에서는 총 7가지 주제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클릭 베스트 컷은 한상균 연합뉴스 사진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제목은 오바마 깜짝 방한이었는데요.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만났을까 하는 궁금증을 바로 다음 사진에서 풀어주어 좋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카르타에서 한 연설을 언급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시대의 과제를 정확히 짚어준 것 같아 공감이 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제목은 언론 공격으로 위기 모면이었습니다.
앞서 아나운서가 오바마와 트럼프가 대비되는 점이 많아 보인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 그 말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 얼굴을 한 사람을 때리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마냥 정부가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기도 하고 희화화하기도 하는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의 제목은 두 사람 기지로 탈출이었는데요. 영어, 한글, 태국어로 쓴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진행자들이 문장별로 자세하게 풀어 이야기해 주어 더욱 몰입하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범인을 알게 된 결정적 정보가 쪽지 안에 있다는 말로 화면에 더욱 집중하게 됐는데요. 범인의 휴대폰 번호를 포인트 적립 때문에 알아냈다는 사실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의 제목은 양심이 보낸 참회 편지였습니다. 14년 전 유리창을 훼손하고 과자를 훔쳐간 일에 반성하며 쓴 편지와 변상금이 찍힌 사진이었는데요. 기자가 이 사진은 편지에 수신인이 제보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발신인을 알 수 없는 편지였기 때문에 TV에 제보해서 수신인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진의 사연과 비슷한 내용의 사연을 소개해 준 점도 좋았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보니까 각 사진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짚어줬는데 글쎄요, 영상과 달리 이런 사진 프로그램은 좀 어떤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나요? 네, 영상은 앞뒤 상황을 볼 수 있어 혼자 해석도 가능한데요. 사진은 진행자의 설명 없이는 해석이 어려워 진행자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게 됐습니다. 또 사진의 순서에 따라 받는 느낌도 달랐는데요. 이번 방송의 경우 오바마와 트럼프의 사진을 연달아 배치해 그 대비를 더 심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의 제목은 때 아닌 갈색 숲, 왜? 였는데요. 한여름의 산으로 보기엔 이상한 모습이어서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알고 보니 산 전체적으로 나무가 고사해서 일어난 광경이었는데요. 특히 나무줄기가 상처투성이라는 말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우박 때문에 고사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산림자원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해결해 주어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의 제목은 태국 계란이 들어온다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약 100만 개의 태국산 계란이 들어왔는데요. 수입된 계란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소 계란을 많이 소비하지 않아 잘 몰랐는데 올 상반기 계란값이 57.4% 올랐다는 통계를 알려주어 물가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의 제목은 정부 최초 위안부 특별전이었습니다. 회한과 분노로 가득 차 보이는 인도네시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진으로 시작했는데요. 전시장의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주어 전시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진행자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위안부 주제로 연 전시라고 알려주었는데요. 최초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고 전시가 끝나기 전에 꼭 방문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아주 잘 봤습니다. 지원 학생이 모니터한 이 클릭 베스트 컷은 이게 사진을 이용한 제작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영상과 달리 이런 사진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영상은 장면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장면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멈춰 있기 때문에 장면을 계속해서 보며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클릭 베스트 컷의 경우 사진들을 통해 사진 기자의 시선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과 박지연 학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심한 도발을 거듭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네, 지난주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발사를 시작으로 66차례나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도발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 제작과 정은희 교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네. 우리 언론 신속하게 보도를 했고요. 후속 보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인 지난 4일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을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주장은 사실 처음인데요. 우리 군은 미사일이 약 40분 동안 93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라고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오판하거나 또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규탄을 했고요. 예. 정치권 역시 일제히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미사일 발사 소식과 정부, 정치계의 소식을 빠짐없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군 차원에서도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설명을 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미사일 부대는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동해안에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더불어 G20 폐막을 앞두고 이 북한 관련 주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사실상 경제 문제가 주제였지만 예. G20 정상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각국 정상들은 최근의 사태가 좀 위급하다라고 위협적이다라고 평했다라고 말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폭넓은 합의를 했다고 메르켈 총리가 말한 것을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 사상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했었죠. 언론은 이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반응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있어서 좀 더 냉철해져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보도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좀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을 좀 들 수 있을까요? 네, 늘 우리가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보도는 우리의 불안감 상승과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보도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을 과장하거나 몰아가기 혹은 받아쓰기 잘못된 보도 행태는 좀 우려 섞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언론학자들은 이러한 보도 행태를 좀 우려하면서 언론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런 기사를 좀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먼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겹다운표를 사용할 때는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객관성을 잃고 과장된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헛다운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팩트 체크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과연 맞는지
이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사실 확인을 하는 중이었다면 언론 역시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의 분석과 판단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고 아주 객관적인 보도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 관련 보도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95년 8월 15일 당시 전국 언론노조 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공동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정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준칙의 보도 실천 요강에 따르면 남북 화해, 긴장 해소 노력, 또 광급 자료 보도 유의, 그리고 추측 보도 지향, 희화적 소재 지향, 망명자 증언 사실 확인한 부분 기사화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보수와 진보 언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다른 방향성의 기사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과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언론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해외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분석들을 내놓는데 네. 국내 언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디어를 접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해외 언론에서는 특히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다 다양한 정보와 함께 분석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클 웰맨 전 미 국방부 고문이 지난 3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 엔진에서 1960년대 소련의 미사일 엔진과 유사한 기술이 발견이 됐다라는 말을 언급을 하면서 특히 이러한 기술 전수가 최근까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해외 언론은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다 정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정보량이 좀 작은 게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학계에서는 전문 기자의 부재를 그 이유로 찾습니다. 언론사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전문 기사를 좀 더 양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요. 출입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또 심도 깊은 취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런 여건이 부족할수록 전문 기자에 대한 아쉬움의 소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 역시 군사 전문 기자가 좀 더 있었더라면 아마 다채로운 분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전문 기자 제도가 좀 더 보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글쎄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같은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과연 이 국민들의 공포감과 또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좀 언론 보도를 취해야 할까요? 네. 물론 발빠른 보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객관성을 잃지 않고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 행태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태의 정확성을 바라볼 수 있는 분석 기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사태에 대한 정관계 대응, 또 사안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 우리 정부 그리고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과장되거나 몰아가기 또는 이런 보도는 지양해야겠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사실 확인이 미비한 기사 역시 다소 우려 섞인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확인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한미일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규정을 했었지요. 예.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사실 확인 중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다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물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1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잠정평가를 한 것을 언론이 보도를 했지요. 그런 만큼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면서 냉정하게 분석적 기사로 사실을 전달하고 차분함을 잃지 않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언론 스스로 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한동안 숨고르기가 끝나면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언론은 과민 반응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네, 언론의 보도 태도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